안녕하세요. 달나라 옥토끼입니다. 오늘 밤도 달나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봄은 더욱 짧아지기만 하고 내일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 오른다고 해요. 정말 여름 날씨를 방불케 하겠죠? 무더운 여름이 되면 불쾌지수가 높아져서 같은 내용의 말을 듣고도 의미가 달리 해석되는 바람에 심각한 말싸움이 종종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일부러 전투적인 말을 사용해서 상대의 적대감을 부추기고 피곤한 말싸움에 휘말리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과연 어떤 대화 기술을 익혀야 말싸움을 피할 수 있을까요? 본격 여름이 오기 전에 선풍기도 꺼내놓고 에어컨도 가동해보고 미리미리 준비하듯이 과열되는 대화를 시원하게 식혀줄 수 있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샘혼 저자의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냉방효과 만점인 대화기술 배우러 옥토끼와 함께 지금 출발해 볼까요? 실수를 저지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 일일이 훈계를 해야 적성이 풀리시나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했어야지 라는 표현이 얼마나 나쁜지, 그 표현을 버렸을 때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두게 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 친구 찰리는 고등학교 미식축구팀 코치입니다. 몇 년 전 그 팀은 지역대회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박빙의 실력으로 마지막까지 엎치락 뒤치락 한 끝에 동점을 만든 상황에서 제 친구의 팀이 공격 기회를 얻었습니다. 길게 패스한 공은 찰리의 아들인 조니 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공을 받아 득점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공을 잡기 직전에 조니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 그러니까 그 후 수백 번, 수천 번 후회할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비수들이 얼마나 가까이 접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공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시합이 패배로 끝난 뒤 조니는 완전히 기가 죽어 고개를 떨어뜨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조니의 아버지이자 팀의 코치인 찰리는 아들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공의 시선을 고정했어야지.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거냐? 다 이긴 경기를 네가 날려버렸잖아. 조니는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서 대답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도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두 번 다시 아버지와 함께 시합에 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더니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자기 방에 틀어박혀 버렸답니다. 다음 날 아침 찰리는 제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내가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어. 하지만 그런 멍청한 실수를 저지른 아이에게 뭐라 말할 수 있겠어? 저는 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게 어떤 잘못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은 분노를 일으킬 뿐이야.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셈이니까. 이렇게 했어야지라는 말은 아예 사용하지 마. 아무 소용없는 말이잖아. 그저 상대의 체면을 깎고 자존심만 상하게 하지. 누군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그 잘못을 비난할 수도 있고 거기서 교훈을 얻을 수도 있어. 조니는 실수를 되돌릴 수 없어. 그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뿐이야. 이미 일어난 일에 매달려 위축되는 대신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게 해야 해. 몇 주 뒤 찰리를 만났을 때 그는 아들에게 사과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이
미식 축구팀이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교훈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저지르는 존재잖아. 그걸 비판하기보다는 잘 코치하는 것이 중요해. 이제 나는 이렇게 했어야지라는 말로 야단치지 않기로 했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할 뿐이지. 자,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은 이 서류 작업을 먼저 끝냈어야 합니다. 넌 그 내용을 나한테 이메일로 보내야 했어. 차를 더 일찍 가져오셨어야지요. 라고 말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런 식의 사후 약방문은 분노를 일으키기 십상입니다. 게다가 아무 소용없는 말일 뿐이죠. 이렇게 했어야지라는 표현은 말썽을 부린 아이에게 팔을 휘두르는 위협 행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잘못을 꼬집어 심판하는 대신 미래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춰 지적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예컨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다음부터는 이 서류 작업부터 맞춰주십시오. 그러면 일 처리가 훨씬 쉽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이메일을 먼저 보내주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연료 경고등이 들어오자마자 차를 끌고 오십시오. 그러면 엔진 손상이 없을 테니까요. 늘 사람들이 따르는 리더가 되고 싶으신가요? 가장 필요한 덕목과 자질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텅우 워크숍 참가자의 의견을 들어보죠. 감시하기보다 코치하는 것은 특히 리더에게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상사는 책상 위에 모든 경험은 영혼을 위한 교육이다라고 써붙여두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제 행동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도록 도와줬습니다. 이제는 저도 부하 직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그걸 따지는 대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지난주에는 그 효과를 확인시켜주는 일이 있었어요. 새로 입사한 직원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서툴게 다루다가 그만 컴퓨터를 망가뜨렸죠. 문제는 컴퓨터뿐 아니라 데이터도 다 날아갔다는 겁니다. 저장을 해두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데이터 접근 방법을 모른다고 진작 얘기를 했었어야죠. 혹은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전원을 끄는 대신 누구한테 물어봤어야지요. 라는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저의 첫 상사를 떠올렸고 고함치며 꾸중을 하는 대신 그 일을 통해 어떤 점을 배웠느냐고 담담히 물었습니다. 직원은 컴퓨터 사용 방법을 잘 몰랐다고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며 사후 처리를 돕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우유를 엎지르고 울어봤자 소용없다라고 말하면서 데이터 복구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습니다. 오후 늦게 그 직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저의 일처리 방식에 감사하다면서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을 듣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전 직장 상사였다면 아직도 저한테 고함을 질러대고 있을 겁니다. 전 직장을 그만둔 이유도 거기 있었죠. 부하 직원을 멋대로 대하는 것이 정말 싫었거든요. 저를 인간으로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BM 회장을 지낸 토마스 왓슨 1세는 실패를 성공의 적으로 여기는 것은 흔히 목격되는 실수이다. 실패는 뼈아프지만 가장 훌륭한 교사이다. 실패가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변에 누군가가 실수를 저질렀다면 그 실수가 당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돕도록 만드세요. 고통의 경험을 교사로 삼으세요. 그리하여 실수를 가차없이 차단하는 냉혹한 사람이 아닌 실수에서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자고요.
명령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다시 전화하십시오. 라든지 조지에게 물어보도록 해요. 라는 명령조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왠지 불편하지 않았나요?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 없지만 왠지 언짢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가 하는 행동은 딱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든지 아니면 하고 싶은 일이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냥 미루어 둘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안 했다가는 좋지 못한 결과를 맞게 될 테니 말입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마지못해 억지로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인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명령을 부탁이나 권유로 바꾸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명령이 제한이 되면 사람들은 지긋지긋한 의무감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마음을 먹게 됩니다. 앞서 예로 들었던 명령을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바꾸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 다시 전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메모를 남겨드릴까요? 이 프로젝트는 조지 담당이에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율성은 자기가 주도하는 자유 혹은 자기 통제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나 자율성을 원하기 마련이죠. 이 세상에 자기 자율성을 빼앗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앞선 문장을 잘 살펴보면 질문과 권유가 상대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날 것입니다. 모름지기 선택권을 얻은 사람이 더 잘 협력하는 법이죠. 이때 워크숍 참가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택의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전 제 직원들이 교육에 참가할지 말지 일일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니까요. 또 다른 참가자는 아이들한테 방을 치울지 말지 선택하게 한다면 절대로 치우는 법이 없을 텐데요.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책에 소개된 기법들을 언제 어디서든 적용 가능한 전천후 기법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주도권을 쥐고 사람들에게 지시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예의를 갖추어 명령을 내린다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행동하겠다고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떤 표현을 써서 지시하고 명령할 것인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그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인간 활동은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놀랍게도 대화에는 규칙이라는 게 딱히 없습니다.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 합의된 틀이란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행동이든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요. 남이 말하는데 끼어들고 대화를 독점하는가 하면 어떤 개인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가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같은 내용의 말이라도 어떤 표현을 써서 전달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보고 다듬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막대기나 돌멩이는 내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말은 마음을 무너뜨린다라는 작가 로버트 폴검의 말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도 옥토끼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